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 100 한불수교 136주년 기념 네. 한국과 프랑스의 단편소설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1부에서는 김유정의 봄봄 그리고 동백꽃 네.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자, 2부에서는 이제 프랑스 작가가 나와야 네, 되겠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우리 뭐 기드 모파상 이렇게 모파상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그 모파상의 작품 뭐 대표적으로 비계 덩어리라고 있죠. 비계 덩어리? 네. 그 아주 좀 뚱뚱한 매춘부 별명이 이제 비계 덩어리였는데 그걸 가지고 참 인간들의 위선이랄까 사람들이 자기 이익에는 얼마나 잔인한지 네. 이런 걸 이제 보여주는 아주 좋은 소설이죠. 또 있지 않아요? 뭐 모파상은 상당히 많은데요. 네. 이게 한 10여 년간의 작품 활동에서 많은 단편과 장편을 많이 쏟아부었죠.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이제 여자의 보통 일생 이렇게 하죠. 보통 뭐 어느 인생 이렇게 번역해야 되는데 여자 일생 네. 일본식 번역이 아주 유명하고 또 벨아미 해가지고 벨아미? 네, 잘생긴 오빠 뭐 이런 정도인데 잘생긴 남자 미남 뭐 이런 건데 네. 벨아미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아주 유명하죠. 네. 또 아까 저한테 좋아하는 단편 있냐고 물으셨잖아요. 저 목걸이를 예, 목걸이. 어렸을 때 읽고 너무 충격에 그렇죠. 휩싸였던 기억이 나요. 목걸이? 네, 목걸이. 네. 내용 자체가 다 읽고 나면 너무 허무해서 어린 마음에 이게 뭐야? 하면서 엄청 충격받았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습니다. 네. 목걸이가 어떤 내용이었죠? 어서 하십시오. 이 목걸이 자기가 목걸이를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갚아야 돼. 남의 거예요. 그래서 이 목걸이를 갚아야 되는데 너무 값비싼 목걸이라서 자기가 그 목걸이를 사서 준단 말이죠. 갚아요. 그리고 자기는 그 빚을 내가지고 그 목걸이를 갚기 위해서 엄청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알게 되죠. 그 목걸이가 가짜였다는 걸. 그렇죠. 그 친구한테 그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 잃어버렸단 말이죠. 파티에 갔다가. 그래서 이제 이 목걸이가 워낙 비싼 목걸이니까 그거 똑같은 목걸이를 사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돌려주고 그다음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정말 12년 이상 막 완전히 늙어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 다 갚고. 10여 년? 예, 10년 이상 네, 지났죠. 굉장히 오랫동안. 자, 그런 다음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이제 빚을 다 갚고 이제 홀가분한 마음에 우연히 예전에 목걸이 빌려준 친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한 거죠. 아, 사실은 너 목걸이 말이야. 예전에 내가 빌려갔다가 잃어버려가지고 그거 정말 다시 구해가지고 빚을 갚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단다. 딱 이야기하니까 친구가 그 목걸이 가짜야. 가짜였는데 그래가지고 완전히 뭐 참 인간이 잔인하죠, 그죠? 그럴 때. 인간이 잔인한 걸까요? 인생이 잔인한 걸까요? 인생이 잔인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자연주의라고 하는데 이제 사실주의에 여러 크게 보면 들어갑니다만 그 삶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낭만주의 같은 경우는 좀 우리가 감정이랄까 이런 것들이 좀 과잉 넘치고 네. 좀 의지라든가 인간의 어떤 욕망 이런 걸 긍정하고 그리고 어떤 이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네 마음이 그러니까 네 머리가 시키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이 끌리는 대로 해라. 이게 이제 낭만주의잖아요. 네. 근데 이 낭만주의가 과연 이게 어느 정도 가다 보면 또 이제 반동이 오잖아요. 근데 객관적 세상이 있고 세계가 있고 근데 주관적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객관적 세계와 서로 충돌하고 이러면서 인간들 보통 많이 꺾이잖아요. 지금 말씀대로. 네. 내가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려고 그 목걸이를 빌렸는데 그 목걸이로 인해서 나의 인생은 완전히 나의 청춘은 완전히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삶이라는 것들이 상당히 무섭잖아요. 자, 그럴 때 나온 게 결국 어떻게 보면 사실주의일 수 있는 거죠. 낭만주의가 너무 이렇게 가버리면 이게 상당히 위험하다. 그죠? 그런 것들 속에서 이제 사실주의가 나오고 이 사실주의 속에서도 좀 더 거의 삶을 거의 말 그대로 해부학자의 시선으로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들. 그런 것에 아주 1급의 작가가 바로 모파상이죠. 그러니까 정말 김유정 작가랑 비교되는 것 같아요. 아까 네. 김유정 작가가 사실주의라 해서 사실주의라고? 사실주의죠. 그 당시에 사실. 근데 정말 모파상의 어떤 단편들을 보면 너무 사실주의를 넘어서서 비극 같아요. 비극. 그래서 모파상 같은 경우는 읽다 보면 사람들이 삶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모욕을 하고 사람들의 어떤 삶을 좀 너무 냉소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싫어하지만 모파상은 이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모파상의 이야기는 맞다는 느낌이 많이 들죠. 그래서 모파상이 이렇게 정직하고 아주 이 세계가 덮으려고 하는 거짓과 허위를 바로 그냥 쓰레기통을
딱 펼쳐내면서 막 이렇게 냄새나는 쓰레기들이 있지 않느냐라고 보여주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했다. 모파상은 1850년에 태어났는데 1893년에 이제 사망했죠. 몇 살에? 이제 요즘 만으로 치면 만 42세 몇 개월에 죽었을 거예요. 예. 하여튼 뭐 모파상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주영처럼 여기도 좀 결국은 환경이 어머니 아버지가 서로 좀 맞질 않았나 봐요. 네, 그래서 네. 어머니 아버지가 모파상 11살 때 서로 갈라서게 되고 그 이후로 아버지가 많이 도와줬는데 여러 가지 모파상 뭐 사회생활할 때 아버지에 대해 상당히 적대적이었다. 근데 모파상이 이제 모파상 그 외삼촌이겠죠. 외삼촌의 가장 친한 친구가 누구냐면 바로 마담 보바리를 지은 플로베르거든요. 플로베르. 그 프랑스 사실주의 문학의 완전히 뭐 최고봉 중에 한 명이죠. 이게 플로베르한테 모파상이 배운 거죠. 그래서 모파상 엄마하고 또 워낙 친했고. 네. 그래서 1세대는 모파상이 사실은 플로베르의 숨겨진 자식이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고. 뭐 어떻든 그래서 이 플로베르의 전통을 이어받았는데 모파상은 정말 더 냉정하게, 냉철하게. 네. 우리 예전에 뭐 그 사실주의 작가 중에 염상섭, 횡보 염상섭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 염상섭 작품 중에 표본실의 청개구리. 표본실의 청개구리. 그래서 뭐 개구리를 해부할 때 네. 내장에서 개구리 배를 끊으니까 내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그래서 이건 틀린 표현 아니냐 이거죠. 개구리는 죽은 상태에서 내장에서 김이 올라올 수가 없는데 그걸 뭔가 좀 더 자연적으로 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전원동물이고 뭐 이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이랬는데 뭐 그건 뭐 예, 우리가 지엽적인 문제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아주 뭐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주의라고 하는 거는 막 자연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자연 현상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쫙 삶을 그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우리 말 그대로 자연과학을 하듯이 네. 자연과학을 할 때 대상을 감정이입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작가가 그만큼 탁 떨어져 가지고 마치 조물주가 이게 정말 뭐 굽어 보듯이 아무런 감정 표현이 안 들어가는 식으로 네. 소설하는 거죠. 이 모파상이 바로 그런 1급의 이제 사실주의, 자연주의 작가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게 뭐 결국 이제 우리가 세계 3대 단편 작가 중에 한 명으로 꼽아요. 모파상을. 세계 3대 또 이렇게 3대 네. 그러면은 모파상이 세 번째였나? 보통 이제 우리가 미국의 에드거 앨런 포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안톤 체홉 그리고 바로 프랑스의 이제 기드 모파상. 네. 이 정도로 이제 꼽을 만큼 그러니까 재능을 타고났죠. 그러니까 이 재능을 타고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여러 가지 삶의 환경 도움을 받았죠. 어머니 결국 그죠 쪽으로 해서 그 플로베르에게 문학 수업을 받았으니까. 자 그렇게 했는데 그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좀 제일 문제가 기본적으로 좀 한쪽에서는 방탕하다는 평가를까지 받았다는 거죠. 너무 이제 성에 좀 탐닉한 거 아니냐.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성병으로 고생을 많이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이 성병이 또 어떤 연구해 보면 선천적이었다. 어머니에게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 유전적으로 물려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근데 어떻든 그렇게 이제 이 모파상 책에 보면 비계 덩어리 같은 경우도 일종의 매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만 그 매춘부들이 많이 나와요. 이 책에 보면 매춘부들 이야기. 그러니까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삶의 한 그 숨기고 싶은 정면을 드러나보는 거죠. 사람들이 아무리 어쩌고 저쩌고 해봤자 사람들은 그 육체 욕망 속에서 거기서 자유로운 인간이 별로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그러니까 모파상의 어머니 같은 경우는 그 아들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니까 이런 이렇게 옹호를 했죠. 우리 아들은 처음 여자를 안 거는 16살이 되어서야 처음 여자를 알았어. 네, 그렇게 일찍 자랑을 했다는 알았네. 거죠. 아니요, 그만큼 늦었다라고 자랑하는 거죠. 아, 늦었다고요? 우리 아들은 어린 시절에는 왕절한 순결을 지켰다. 16이 되어야지 여자를 알 만큼 순결한 아이였다. 어머니가 개방적인 분이었네요. 그죠? 그때는 이제 뭐 한 16 정도 되면 이제 보통 막 뭐 결혼도 하기도 하고 뭐 이런 나이 뭐. 아, 근데 글쎄요. 만으로겠죠? 또 많이지. 통일해야 됩니다. 만으로 통일했잖아요. 네, 만으로.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모파상 같은 경우가 그래서 뭐 워낙 생활들이 음. 이제 항상 여인이 끊이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고 또 1880년 나이 30부터 이제 이 소설을 발표해가지고 이게 비계 덩어리부터 발표했을 거예요. 실질적인 데뷔작이 비계 덩어리인데 여기부터 완전히 흔히 말하는 주목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 뭐 베스트셀러 작가였어요 살았을 때는. 돈도 많이 벌었고 이 노르망디 사람이거든요. 네. 이제 이쪽에 상당히 진취적인 사업가들이 많이 나왔나 봐요. 그렇게 해서 모파상 같은 경우는 요즘으로 치면 아주 뭐 구유한 사업가도 되고 문필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택 뭐 아주
프랑스 유명한 그 휴양지면 리비에라 해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도 2채의 저택을 갖고 있을 정도. 요트도 갖고 있었고. 그러니까 아주 그다음에 기구, 우리 예전에 비행선 같은 그 기구 타고 비행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요즘 치면 하고 싶은 거 다 해보는. 어떻게 보면 작가로서 불우한 생활은 안 한 것 같은데요. 불우하진 이게 않았지만 꼭 어떤 좋다고만 볼 수는 없는 거지. 작가적인 이렇게 재능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약간 좌절과. 좌절을 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어릴 때 성장해 보면 아버지에 대한 적대의 태도가 나타나고 이런 것들 보고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좀 깔려 있는 거죠. 네. 그런데 특히나 또 이게 좀 왜곡된 성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국에 가가지고 식사를 하다가 옆자리에 아주 매력적인 여인을 발견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같이 동서간 영국 사람에게 저 여자를 좀 사주세요. 부탁을 했다는 거죠. 사주세요. 깜짝 놀라니까 아니 그게 뭐가 문제냐 사달라고 하는데 이 정도로 이제 좀 글쎄 뭐라고 할까 하여튼 예전에는 좀 지위가 낮을 때는 매춘부들하고 많은 관계를 맺었고 이제 유명 인사가 되면서 상류계층 여인들하고 많은 관계를 가졌다 이렇게 나온 거죠. 네. 근데 그러면서 결국은 항상 좀 뭐라고 할까 욕망이 분출되는 만큼 이제 또 우울증이 깊어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칼로 목을 그어가지고 자살 시도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정신병원에 가게 되고 거기서 결국 이제 43을 못 보고 죽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간 아주 많은 소설들을 짧고 굵고 쏟아내고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오. 근데 왜 원래 자살 같은 거 할 때 무서워서 이런 데도 잘 못 그을 텐데 목이라니. 목을 긋는 경우는 좀 드문 것 같은데. 네. 그러면 모파상의 비계덩어리로 갑니까? 예, 이게 비계덩어리가 참 재밌습니다. 비계덩어리 내용이죠? 같은 경우. 이 비계덩어리는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 벌어진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프랑스가 모파상도 군대 체험을 했는데요. 네. 그 전쟁 때 바로 보벌 전쟁이죠. 그 1870년에서 71년 그 사이에 프랑스와 프로이센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죠. 네. 그래서 결국 프랑스가 파리 베르사유 궁전에서 프로이센의 황제가 와서 대관식을 올리죠. 그리고 이 보벌 전쟁을 통해서 바로 독일 제국이 탄생하게 된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이 전쟁 와중에 루앙이라는 도시에서 귀족이 있고요. 아주 큰 공장주가 있고 또 다른 포도주 판매하는 상인이 있는데 이런 상류계급 사람들인 거죠. 이 상류계급 사람들하고 또 이제 프랑스의 공화주의자 일종의 요즘 치면 혁명운동가죠. 혁명운동가 그리고 비계덩어리라고 이제 불리는 네. 아주 멸시받는 매춘부. 이 사람들이 마차를 하나 대절해가지고 루앙을 벗어나서 다른 도시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 루앙이 지금 프로이센 군대에 점령당해 있는데, 예.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프로이센 그 지역 사령관에게 좀 뇌물을 써가지고 요 도시를 벗어나도 좋다. 마차를 타고 이제 간단 말이죠. 네. 마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중간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하나의 어떤 여관에 가서 쉬고 다음날 마차를 타고 가려고 했는데 뚝 가는데 마당에 마차 그 차만 있고 말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왜 못 가게 하냐니까 그 여인숙에 주둔하고 있는 프러시아 장교가 저 비계덩어리 여인하고 하루 잠을 자야겠어. 나하고 같이 자지 않으면 나는 여기 출발 허가 안 내줄 거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다른 상류사회 사람들 그 부인네들도 같이 있으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어떻게 저 나쁜 프로이센 놈들이 우리의 이 프랑스 여인의 순결까지는 그렇지만 어떻게 이런 걸 요구하냐. 저는 천박한 놈들 이렇게 했는데 계속 못 떠나잖아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 지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여자한테 압박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해라. 그리고 너 사실 웃기지 않냐. 너 원래 매춘부잖아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또 아마 그 수녀님 2명도 같이 일행이었는데 네. 수녀님 2명도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빨리 안 떠나면 그 병원에 우리를 기다리는 환자들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도 정말 이런 좋은 걸 위해서 하는 악행은 다 눈 감아 준다. 라는 식으로 계속 여자를 사지로 모는 거죠. 그래서 이 비계덩어리가 눈물을 머금고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음날 이제 출발하게 됐단 말이죠. 네. 근데 비계덩어리 입장에서는 정말 모욕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급하게 나온다고 자기 먹을 것도 챙기지 못했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딱 탔으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줬으니 고마워한다든지 네. 아니면 좀 미안해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벌레 보듯이 전부 다 말도 안 하고 아우 들어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그게 이게 뭐지?
싶잖아요. 자기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미리 사전에 준비해가 음식을 막 나눠 먹는데 이 여자는 급하게 온다고 음식도 못 먹었단 말이죠. 네. 근데 자기는 처음 이제 류항을 떠나올 때 아무도 준비를 안 했는데 이 비계덩어리라는 여자만이 음식을 준비해갖고 남 사람들이 나눠줬단 말이죠. 그랬는데 자기한테는 지금 먹어보라는 소리 한마디 없고 하니까 비계덩어리는 진짜 이런 인간들 때문에 내가 하면서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그 공화주의자, 아까 요즘 지금 혁명운동가는 프랑스 국가 라마르세이즈를 계속 부르고 있고 한쪽은 울고 있고 한쪽은 눈물을 흘리고 있고 한쪽 사람들은 또 경멸하고 있고 이런 걸로 탁 끝나요? 소설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러니까 이거를 인간은 본래 이런 건가 그렇게 고상한 종교적으로 정당화시켜주는 수녀님이라든지 네. 그렇게 또 네가 애국하는 거야라고 말했던 귀족이라든지 공장주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 막상 자기들이 목적이 이루어지니까 언제 너를 봤다는 듯이 말 그대로 안면을 바꿔버리고 그 종교 모든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종교인들도 아무런 뭐 밥을 뭐 좀 먹어보라든지 고생했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와중에 뭐 혁명운동가의 애국가는 늘 외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울고 있고 이런 결말을 들으면 되게 찝찝하잖아요. 근데 이 찝찝함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나라면 그래서 내가 거기에 있었다면 나라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겠어? 라고 하면서 뭔가 파헤치는 느낌. 나의 어떤 저 깊은 그렇죠. 네, 그런 걸 파헤치는 느낌에서 찝찝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이제 이 문제를 던져주는 거죠. 그죠? 당신이 만약에 그 귀족이라면 당신이 그 수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당신은 그냥 그래 저 나쁜 놈들이라고 욕하고 끝날 것인가? 과연 그게 나는 그렇다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사람은 과연 몇 명 있을까? 이게 근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살아가잖아요. 네. 이럴 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거 있죠. 네. 결국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네. 야, 너 하나가 희생을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좀 하면 좋지 않느냐? 그래 너 어차피 그런 일을 하잖아. 범죄심리학 하시는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시던데 범죄 희생자, 특히 모든 것도 마찬가지. 희생자는 있잖아요. 고귀한 희생자든 비열한 희생자는 다 희생자라는 거죠. 거기에 고귀하고 저열하고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뭐든지 희생자는 다 똑같다 이거죠. 근데 마치 너는 좀 희생해도 돼. 라는 식으로. 너 어차피 그런 일을 하잖아. 그러니까 희생해도 돼. 라는 식으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것들. 거기에다가 이게 정당화되는 논리가 딱 그거잖아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야, 너 하나보다 나머지 지금 7, 8명이 더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수녀님은 고귀한 어떤 또 일을 하러 가고. 그러니까 그게 과연 정당화될 수 있느냐. 그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공리주의잖아요. 네네. 그 말 그대로. 이때 공리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참 공리주의 할 때 공리를 잡고 우리가 공적인 퍼블릭 굿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네. 공적으로 퍼블릭 인트레스트라든지 이익이 되는. 네, 이익이 된다 이런 생각하잖아요. 네. 퍼블릭 굿. 그게 아니고 이때 공리는 있잖아요. 그 유틸리테리언이거든요. 실용이라고 이익이에요, 이익. 이때 공리라는 것은 공적인 공이 아니라 공은 공자를 쓰고 이익이자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유틸리티 유용성이에요, 유용성. 실용이에요. 공리주의자 번역이 좀 잘못됐다고 해요. 실용주의예요, 실용주의. 그래요. 예, 유용하냐 안 해. 그러니까 효과를 더 많이 내는 게 네 한 몸을 바치가 효과를 더 많이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 하나 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행복해지니까 행복이 더 커졌으니까 이게 더 맞는 거다. 이게 진리의 기준이 된 거죠. 근데 그게 과연 그러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였는데 막상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경의를 표하지도 않죠. 아무도 보살핌도 없죠. 아무도 인정 안 해주고. 그럼 이 사람 뭐냐 이거죠. 그게 눈물만 흘리게 되잖아요. 나 완전 바보구나. 네. 나 완전 당했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저는 이건 아주 매우 현실적인 예. 뭐 우리 2022년에도 충분히 일어날 네. 법한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일이라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비계덩어리로 묘사된 그 외춘부 말고 나머지 사람들을 마구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네. 그게 애매한 게 그러니까 꼭 내가 그렇게 돼서가 아니고 네. 이 사람들은 그 매춘부에게 고마움을 표하거나 아니면 뭔가를 주거나 하는 순간 그들이 매춘부를 그 일로 밀어넣는 것에 대한 책임을 느끼기 때문에 그걸 피하고 싶은 마음이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쁘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부르주아라는 거죠. 부르주아가 지금 바로 그 책임감까지도 안 느끼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이익을 다 가지고
그 명분까지도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가난까지도 도둑질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박완서 선생님 도둑 맞은 가난 나오죠. 네네. 그까지도 도둑질 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의 남은 모든 걸 다 가져가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나쁜 거 아니냐. 그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본성이잖아요. 본성.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본성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선택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실은 이 비계 덩어리를 정말 그러니까 이 모파상을 왜 이제 플로베르가 좋아했냐면 모파상이야말로 플로베르가 가장 어떻게 보면 비판했던 부르주아지를 제일 잘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플로베르 입장에서는 부르주아지는 뭐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실리를 추구한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그 공리주의 공리가 실용보다 실리가 더 맞을 겁니다. 실리를 추구하고 출세하기를 바란다. 부르주아지는 출세예요, 출세.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그리고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제 우리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세 가지 계급이 있잖아요. 삼부에 하듯이. 첫 번째 계급들 보고 있으면 자, 왕이 있고 왕 주변에 귀족 떨거지들이 있잖아요. 네. 흔히 말하는. 우리 김중수 선생님이 자주 쓰는 표현입니다. 왕과 이제 왕 주변 떨거지들, 귀족들이 있고, 그죠. 성직자. 성직자와 이제 그 떨거지들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바로 부르주아지거든요. 부르주아지가 뭐 말로 하면 거창하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장사꾼이죠, 장사꾼. 장사꾼과 그 떨거지들이 이제 지금까지 정치는 전부 다 왕과 흔히 말하는 성직자들이 했는데 이제 우리 장사꾼들이 좀 권력 가지고 싶다. 우리 장사꾼들이 이 나라를 좀 다스리고 싶다. 이 사회를 통치하고 싶다. 이래서 일어난 게 이제 프랑스 혁명이라고 보는 거죠. 출세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회의 권력을 잡고 싶다는, 우리가 갖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이런 거 있잖아요. 권력이나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정신세계를 추구한다. 이런 예술을 추구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가장 경멸을 퍼붓는 사람이 바로 또 부르주아지인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런 것들을 너무 내가 중요하지 않고 예술을 추구한다는 것들을 통해서 내 어떤 그 본성이 드러나니까. 네. 그래서 그걸 가장 경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말해 그 토니오 크레거라고 토마스 만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술가와 시민이 대립을 한단 말이죠. 부르주아지하고 예술가가. 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부르주아지 입장에서는 너가 9개의 교향곡을 작곡하고 최후의 만찬을 그리고 상대성 이론을 발견하고 정말 이 우주에 남는 불의 업적을 남기더라도 부르주아지는 너를 영원히 비웃을 권리가 있다 이거죠. 부르주아지는 너를 경멸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뛰어난 지혜라도 이런 실리 속에서 관철되지 않으면 그건 지혜가 아니다 이거죠. 이익이 없으면 현실을 움직이는 이득이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경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르주아지는 그런 식의 가장 천박하고 물질적이고 실리적인 사람들. 그래서 가장 플로베르가 싫어했는데 그것들을 모파상이 자기의 문학적 아들이 모파상이 이걸 너무나 잘 드러내고 까발려 주니까 이거 아주 흔쾌하게 생각했던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베개 덩어리에 보면 그런 것들 사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멸시당하잖아요. 이 화류계 여성 베개 덩어리가. 근데 진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자 이름은 엘리자베스 루스예요. 루스인데 이제 여기서도 계속 비계 덩어리라고만 나와요. 루스라는 이름은 절대 안 써요. 그것도 보여주는 거겠죠. 근데 작가는 그렇게 보여줘. 우리 사람들은 본래 그렇지 않느냐.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보여주고 그 낮은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어떤 직업이랄까 그 사람의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비웃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부르주아지의 아주 비열한 속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아주 그 윗선적이고 네네. 아주 약한 부분을 건드려주니까 우리가 보면 참 불편한 지점이 있죠. 제가 약간 부끄럽기도 한 얘기를 하자면 많이 부끄러워야 돼요. 아니 뭐야 그러니까 책을 읽는 느낌이잖아요. 이거를 느낄 때 나는 부르주아가 아니면서 당연히 그 속에 네네. 속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참 어떻게 보면은 나는 지금 현재 이 사회에서 어쩌면은 하급 계층일 수도 있는데 마치 책을 읽을 때 네. 문학을 다룰 때는 또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양 느끼는 게 실제 내가 속한 계층이나 계급이 아니라 네. 내가 생각하는 혹은 뭐 내가 느끼고 있는 건 그 다른 계층이나 약간 계급. 아래일 수도 있는데 그런 경우가 많죠. 네. 아니 근데 결국 우리가 지금 말씀대로 실제로 책을 읽을 때는 우리는 감정이입을
작가의 의도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일단 불신을 중단해야 되니까. 아니 우리 책대로 계속 보겠다면 책을 읽어낼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불신을 자발적으로 중단하고 그런 다음에 일단 그 책의 저자가 일단 하는 대로 일단 따라가 보자. 그런 다음에 생각을 하면 되니까 뭐 너무 그렇게까지 가실 필요는 없을 거예요. 자괴감 느끼지 마세요. 네. 네네. 괜찮습니다. 네네. 불신을 일단 자발적으로 중단해야 되거든요. 네네. 괜찮습니다. 중단, 멈춰! 네. 일단 멈춤. 네. 계속 멈추면 안 되고 일단 멈춤. 일단 멈춤. 네. 이 비계덩어리. 네. 이 내용 전 참 좋네요. 네. 좋아요.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할까 이런 거잖아요. 이게 타인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우리가 타인을 위해 희생한다는 생각조차도 하기 싫은 것들. 말이야 그렇게 하죠. 말은 항상 우리가 어떻게 좋다고 우리가 조카 민족을 살아야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안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근데 제 문제는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없거든요. 보통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자베스 루이스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고 이런 어떤 위기 상황, 외국의 군대가 쳐들어왔고 이런 위기 상황에 나서야 될 사람은 바로 이 체제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있는 상류층들이죠. 여기 귀족들. 네. 그 사회는 자기가 이 사회에서 가장 혜택을 많이 받고 가진 게 많으니까 그 지켜야 될 사람은 그 사람들이잖아요. 귀족이라든지 공장주라든지 포도주 도매상이라든지. 근데 이 사람들은 다 빠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 오히려 비굴해요. 어떻게든 간에 자기 이익을 챙겨야 되니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가장 경멸한 사람한테 야 어차피 계속 고생해 왔으니까 네가 계속 고생해. 이런 식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넌 할만하잖아.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근데 경멸당하거나 희생당해도 좋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죠.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너는 당연히 희생해야 된다. 너는 당연히 경멸당해야 된다. 그런 건 그건 없거든요. 어떤 사람도 다 대접받아야 되거든요. 네. 자, 그 지점에서 말은 평등하다. 프랑스 혁명은 뭡니까? 자유, 평등, 박애라고 1789년에 일어났는데 이게 100년 지났잖아요. 거의. 그 100년 지나가지만 역시 조금 더 자유, 평등, 박애는 구두선에 불과하구나라는 것들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거죠. 플로베르가 마담 보바리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그 마담 보바리의 딸, 네. 그죠? 마담 보바리의 딸이 부모가 다 죽고 나서 결국 천덕꾸리가 되어가지고 공장에서 일하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 프랑스 혁명에 모든 그 이제 교육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고립되었을 때 그 아이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않고 공화국이나 왕국이나 별로 다를 게 없다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에 상당히 사람들에게 이게 섬찟함을 당겨주는 거죠. 체제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었다는데 달라진 건 하나도 없네? 이런 느낌을 주고 그렇기 때문에 무수한 19세기에 반동이 온 거죠. 프랑스 혁명이 났지만 또 왕정이 복구됐다가 다시 2월 혁명, 7월 혁명, 6월 혁명 계속 왔다 갔다. 왜? 바뀌는 게 없으니까 계속 사람들은 또다시 서로 치고받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정말 냉정한 관찰자 시선으로 보여주는 게 오히려 핏대를 높여가지고 이 사회를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하는 것보다 더 사람들을 고문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너 정말 제대로 잘 살고 있냐? 너 정말 지금 옳은 사회냐? 이 사회가 지금 아름다운 사회냐? 라고 사람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게 플로베르라든지 모파상 소설의 장점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모파상의 비계덩어리. 네. 불편한 네. 우리의 진실을 네.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낸 그런 작품인 것 같고요. 또 어떤 작품이 있습니까? 예, 이건 참 아주 그간 내용인데요. 한번 고인이라고 도레이 고인? 죽은 사람이죠.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모파상의 고인. 고인입니다. 이게 상당히 좀 이 반전이 아주 재밌는데요. 네. 내용은 줄거니 이렇습니다. 나는 그녀를 죽도록 사랑했다. 그래서 오직 단 하나의 생각만 하고 단 하나의 욕망만 그리고 단 하나의 단어만 품었다. 그 단 하나의 이름만 불러가면서 그렇게 그녀를 사랑했다 이거죠. 근데 어느 비 오던 날 저녁에 그녀가 몸이 젖은 채 집에 돌아왔다.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기침을 했다. 한 일주일 정도 기침을 계속하더니 그녀는 병져 누웠다. 무슨 일이 일어났던가. 의사들이 와서 처방을 주고 그리고 약을 먹었고 했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죽어버렸다. 그녀의 탄식이 생생하게 기억난다. 그녀의 마지막 탄식은 아아라고 말했었다. 그것으로 나는 모든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후로 나는 이제 그 충격으로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기억이. 그래서 오로지 당신이 사랑한 여인이라고 옆에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었다 이거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어버릴 만큼 충격이 컸다. 그래서 뭐 장례식 이런 이야기 나오고 하지만 마치 꿈결같이 느껴졌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뭐 정말 꿈결처럼 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파리에 돌아왔지만 우리가 서던 침대와 가구
이런 것들이 내가 다시 보았을 때 그냥 창문을 열고 거리로 뛰어내릴 뻔했을 정도로 격렬한 슬픔이 되살아났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물건을 볼 때마다 그녀가 생각이 나서 조금 더 있을 수가 없다 이거죠. 자, 그 정도로 그녀를 사랑하고 잊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그녀의 묘를 자주 찾아가게 되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십자가에 그런 말이 써 있는 거예요. 그녀는 사랑하고 사랑받다 잠들었노라. 좋은 말입니다, 그죠? 사랑하고 사랑받다가 잠들었노라. 자, 그러면서 계속 매일매일 이제 뭐 그게 오래오래 머물러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자, 이제 밤마다 이제 거기서 묘지에서 밤을 새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망칠 정도까지 갔는데 네. 어느 날 밤에 아주 희한한 밤이었다는 거죠. 네. 그 묘지를 갔는데 그녀를 찾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 무덤을 네. 갑자기. 그래서 달도 없고 아주 그런 기괴한 밤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무덤이 두 줄서에 쭉 늘어져 있는데 도저히 그녀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로지 무덤밖에 없었다 이거죠. 그래서 어느 무덤 중에 하나에 주저앉아 가지고 그냥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이거죠. 그냥 앉아 있었다 이거죠. 근데 자기가 앉아 있는 대리석판이 움직이더라는 거죠. 네. 앉아 있는 무덤이 갑자기 열리고 시체 하나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죠. 그런 다음에 그 비문을 고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시체가 나타나가지고. 네, 이렇게. 예. 그 비문은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 자크 올리방이 51살의 나이로 잠들다. 벗들을 사랑했고 정직했으며 선량한 그는 주님의 평화 속에 잠들었노라. 이렇게 이제 비문이 서여져 있었거든요. 무덤의 주인공이 튀어나오더니 시체가 튀어나오더니 이렇게 이제 다시 비문을 새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로 새겼냐면 여기 자크 올리방이 51살의 나이로 잠들다. 유산 상속을 바라면서 아버지의 죽음을 재촉했고 아내에게 고통을 주었으며 아이들을 괴롭혔고 이웃을 속였고 기회만 있으면 도둑질을 한 그는 비참하게 죽었노라. 이렇게 비문을 고치고 난 시체는 가만히 서서 자신의 작품을 감상하고 있다. 그 자기가 깜짝 놀래가 뒤를 돌아보니까 모든 무덤이 열려있고 시체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묘비에 새겨진 거짓말들을 지우고 진실을 써넣고 있더라는 거죠. 전부 다. 그 묘비는 전부 거짓말들이었다는 거죠. 묘비만 보고 있으면 전부 다 좋은 아버지고 충실한 아내고 헌신적인 아내고 순결한 처녀고 성실한 당인 나무랄 데가 없다고 하는 이 남녀들 모두가 알고 보니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온갖 부끄러운 짓 온갖 구역질 나는 일들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는 모르는 척하는 잔인하고 무시무시하며 신성한 진실을 그들은 영원한 그들의 안식처 입구에다 동시에 쓰고 있었다. 세상이 생겨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가져온 비밀들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그녀도 지금 무덤에 튀어나와서 하고 있지 않겠나 네. 생각해가지고 이제 그녀를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네. 멀리서도 이제 그녀를 알아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글이 써 있는지를 보러 간 거죠. 궁금해. 네. 애초에는 그녀는 사랑하고 사랑받다 잠들었노라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네.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어느 날 불륜의 관계를 가지러 나갔다가 비를 맞아 감기에 걸려 죽었노라. 이게 끝이에요? 네. 아휴. 이튿날 아침 정신을 잃고 무덤 근처에 서려져 있는 나를 사람들이 떠내고 왔다고 한다. 이렇게 딱 끝나는 거죠. 오로지 그녀만 나는 사랑을 했는데 네. 아, 허무해. 아내는 어디 갔다 오더니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앓다 죽었는데 네. 그게 바람 피러 나갔다 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런 좀 뭐라고 할까 잔인할 만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까 뭐 비계 덩어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서 보면 귀족 부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고상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음탕한 고상한 이야기를 포장지로 해서 사실은 음탕한 욕망들을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젊은 공장주의 아주 젊은 부인은 그 프로이센 장교 있지 않습니까? 그 적고의 장교를 사람들이 막 욕을 하는데 이 여자는 나중에 또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장교가 사실 정말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을 몸매야 이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를 서슴없이 다 한단 말이죠. 술 한잔 마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아주 고상하게 아주 뭐 우리가 아주 착하고 선량하고 욕망을 절제한 것 같은데 그 한꺼풀 벗기고 나면 이런 것들이 다 숨어 있는 것. 그러니까 이런 작가를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하지만 이런 그러니까 모파상 작가 오래 살 수가 있겠냐고 이런 인간 사회의 불편한 진실들을 이렇게 다 공격하는데 이 사람이 과연 이 사회와 화해를 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도 하는 거죠. 그러네요. 제정신으로 살지 않았다 이제 나중에 정신병원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약간
사람을 대할 때 다 그런 식으로 보이면은 제정신으로 살긴 좀 힘들지 않을까요? 아, 적당히 모르고 적당히 네. 그냥 눈 아름답게 감고. 포장된 네. 그 모습을 보는 게 훨씬 더 정신 건강에 좋을 수 네. 있는데 너무 그 안에 알맹이들 보면 네, 너무 적나라하게 다 보이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소설이라고 할 때 이 네. 소설이 결국 사회와 충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런 여러 가지 플로베르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그 필화 사건에 말리기도 하고 네, 했는데 네. 그 소설의 기본적인 게 이 세계를 폭로하는 거거든요. 주인공이 결국 나를 찾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지 않습니까? 떠나갔는데 그 세상을 아무리 헤매고 돌아다녀도 이 세상에 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 타락한 세상에서 나의 어떤 본질을 찾아 내려가는 모든 시도는 다 실수로 돌아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세상의 어느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김윤식 교수의 설명입니다만 소설의 주인공은 어디로 돌아와야 되느냐? 돌아온 탕하로 다시 고향에 귀환을 해야 되지만 고향에도 과연 또 자기 자신을 찾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고향에 돌아왔다가 다시 또 뛰어나갔다가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 결국 그러면 이 사람이 살아가려면 정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부르주아 사회의 윤리를 배워야 된다는 거죠. 윤리, 부르주아 사회의 윤리. 시민 사회의 윤리는 뭐냐? 아까 말한 출세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시민 사회는 반드시 법학을 배우고 회계학을 배우고 의학을 배우고 이렇게 해야지 쓸데없는 문학 같은 쓰레기 학문을 배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은. 문학은 쓰레기가 된단 말이죠. 여기서는 쓰레기를 취급한다는 거죠. 시민사회에서는 하등에 쓸모가 없다 이거죠. 그런 소설이 뭐에서 쓸모가 있느냐. 그런 이제 플로베르가 거기서 바로 예술의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술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세계는 근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으로 보면 기독교의 핵심은 회개와 구원이거든요. 회개하라 그러면 넌 구원받는다. 이게 딱 기독교의 기본 포맷이에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중에서도 조금 이제 이단으로 보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쪽 생각은 회개와 구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각성과 깨달음이 중요해요.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세계를 결국 제대로 아는 것이 바로 깨닫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내가 옳은 삶을 사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회개와 구원이 아니라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올바른 인식과 깨달음은 무엇이 보증해 주느냐? 그것은 바로 예술이라고 보는 거죠. 예술이에요. 그래서 이 예술가들하고 부르주아하고는 완전 절대적인 대립관계가 되는 거죠. 학문은 뭐 막스 베버도 그런 이야기 했다고들 합니다만 학문은 기본적으로 진보하잖아요. 학문은 항상 진보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긴 학문도 김윤식 교수가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만 아무리 뛰어난 업적도 결국은 넘어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학문의 운명이 그런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학문은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학설과 새로운 문제적 다시 발견되고. 예.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래 학문은 결국 기본적으로 진보를 하거든요. 덮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술은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술은 진보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술은 새로운 수단과 방법,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예술이 더 좋은 예술 이런 건 없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리스 시대 2000년 전입니까? 2500년 전에 조각이 2500년 동안 우리가 많이 재료가 발전하고 뭐 여러 가지 발전해서 더 우리가 훌륭하다 이런 게 없어요. 네. 마르크스조차도 그 이야기 했잖아요. 왜 모든 것은 진보가 하는데 왜 예술은 항상 그 고대 그리스 로마가 기준이 되어 있는가? 왜 인류의 역사의 유전기의 단계에서 발전했던 예술이 가장 최고가 되어 있는가? 네. 예술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예술적 형상화랄까 그것만 성공하게 되면 시대를 넘어서서 그냥 예술인 거죠. 무엇이 무엇보다 더 낫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평가는 시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람에 따라 달라지지만 아니 나는 이게 더 좋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뭐 수단과 재료에서 예술은 더 이런 건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소설을 쓰고 예술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최종 성분은 뭐냐? 결국 그러면 이 시민사회 부르주아를 이길 수 있는 길은 결국은 영원 예술이다 이거죠. 예술을 했을 때 우리는 이 당신들이 우리를 비웃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맞서가지고 우리도 우리의 삶의 어떤 본질을 깨뚫고 우주의 본질을 깨뚫고 영원히 오히려 너희들을 비웃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성립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멋있다, 그죠? 예술은 왜 네. 진보하지 않고 뭐 바뀌거나 네, 이런 네. 형태가 이제 돌아가긴 합니다만 네. 기본적으로 인간의 만족을 목표로 해서 그런가? 인간의 본성, 본능, 원초적. 때문에 네. 뭐 그럴 수도 있겠고 아니면 워낙 이제 이 사람은 주관적인 만족감이 예를 들어 어떤 예술 작품이 100이라면 이건 뭐
그다음에 어떤 무엇이 나오더라도 그 주관적인 만족감은 뭐 역시 뭐 0에서 100까지가 이제 네. 최대치니까 플러스 더 될 게 없는 그런 방법, 그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 생각도 말해드릴까요? 어허. 인간은 삶과 죽음이라는 네. 영원히 불변의 네. 하나의 삶과 죽음 절대 변하지 않는 게 있잖아요. 네. 예술은 여기에 토대를 두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바뀔 수 없는 게 아닌가. 근데 또 예술 중에도 발전하는 것도 있기는 있는 게 네. 네. 뭐랄까 그 과거에 한 10년 전, 20년 전에 네. 소고기보다 지금의 소고기가 예술입니다, 진짜. 소선당 한우. 이 소고기는 예술이에요. 소선당 더 줘야 된다 이거는. 광고비 더 줘야 된다. 와 예술이다. 파인 아트입니다. 네. 예술 중에도 아주 순수 예술에 가까운 네, 그 네. 아름다운 그 마블링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마블링만 보고 있어도 그 어떤 인간이 만든 붓질보다 더 아름답다. 그러면 100년 전 소고기랑 지금 소고기는 다를까요? 100년 전 소고기 못 먹어. 그렇구나. 네, 그거는 네. 먹을 냄새 못 먹습니다. 지금 엄청 네네. 육질이 개선이 됐고 여러분 그 예술 작품 언젠간 만나 보셔야죠. 언제까지나 이걸 외면하시겠습니까? 네. 소선당 한우 네이버에서 소선당 한우 이렇게 검색하시면요 여러분이 편하게 드실 수 있는 다양한 부위와 다양한 칼질이 들어간 한우들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포장도 고급스럽지만요 포장보다 맛이 더 고급스럽습니다. 소선당 한우와 함께 맛있는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프로의 광고도 이렇게 발전합니다. 와, 네. 진짜 대단했다. 하여튼 그래서 이제 네. 예술 사실 근데 이제 칸트식으로 만약에 한번 말씀을 칸트식으로 드리자면 갈까요? 왜 예술이 그렇게 그 보편성을 가질까, 영혼성을 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그 뭔가 숭고해지는 효과를 가질까? 어떻게 보면 그 예술 작품은 우리 칸트가 이제 현상계와 실제계, 네. 우리가 보는 것들, 이런 경험하는 것들 현상이잖아요. 근데 그 뒤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실제계가, 진리계가 있는 거죠. 진리계에 이제 나타나는 진리계의 원리는 이념이거든요. 인간 인식의 최고 단계이자 진리계의 어떤 원리죠. 이념이 제시되는 게 예술 작품을 통해서 제시된다고 하는 거죠. 현상계에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지만 그 실제계의 어떤 이념이라는 것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모습을 언뜻 드러낸다고 하는 거죠.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반짝이는 별들이 있고 우리 마음속에는 빛나는 도덕 법칙이 있잖아요. 이 도덕 법칙이라는 이념을 환기를 시켜준다는 거죠. 플라톤식으로 말하면 내가 저 옛날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 그 살았던 그 이데아의 세계 속에 있었던 것들이 예술 작품을 통해서 상기가 된다는 거죠. 이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예술 작품을 보면서 결국은 그 진리성이라는 것들을 체득한다는 거죠. 뭔지 말로 못하겠지만 말로 하면 안 되죠. 말은 이미 현상계의 어떤 그 하나의 수단이고 네. 이념이라는 것들이 과연 지금의 현상계의 말로 될 수 있는 건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의 음악이든 미술이든 조각이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언어 표현도 마찬가지인데 그 언어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죠, 시. 네. 이건 좀 그 우스갯소리입니다만 뭐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영미 문화권에서라든지 이런 문화권에서 시를 좀 두 가지 큰 흐름이 있다고요. 네. 시 자체 의미를 중시하는 그 전달이겠죠. 이걸 중시하는 흐름이 있고 시 자체의 그 운율이라고 해야 될까. 시 자체의 예술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라거든요. 네. 프랑스는 이 의미보다는 그 자체의 어떤 운율이랄까 그런 그 예술성 효과 있죠. 그러니까 표현이죠, 사실. 네. 그것들이 더 이제 집중하는 또 문화가 있거든요. 네, 네,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칸트식으로 말해서 하나의 어떤 진리계, 실제계의 이념을 예술 작품에서 한 번씩 보여주니까 그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하고 이런 것들이 서로 공명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인간은 예술을 보면서 우리가 정화되는 느낌도 가지고 네. 예술을 보면서 숭고한 느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삶을 살겠다라고 지금 각오와 결의를 다지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그런 그러니까 예술은 결국 삶에 대한 비평이라고 하잖아요. 네. 근데 더 좋은 삶을. 방금 시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셨잖아요. 네. 이거랑 방금 이거랑. 그러니까 바로 그런 의미보다는 형식이랄까, 시 자체의 운율이랄까 할까, 시 자체의 것들이 세계의 어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세계의 어떤 본질을 한 번씩 건드려 주는 게 있다 이거죠. 근데 그게 의미가 아니라 네. 그 자체의 어떤 운율도 좋고 그 자체 이미지네이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막 공감각 효과 나고 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자극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념의 자극을 받을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시중에 뭐 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시가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한용운의 알 수 없어요 같은 시 있잖아요. 네. 공중에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뭐 그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지 모르잖아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지?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손길입니까? 아니 이게 뭐 이 의미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근원도 알지 못하는 근원은 알지도 그렇죠.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한번 올리고 해주세요.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한번 해보시죠. 처음부터 한번 낭만하게 한번. 그래요? 네. 알 수 없어요. 네, 한용운. 바람도 없는 공중에 수직의 파문을 내이며 고요히 떨어지는 오동잎은 누구의 발자취입니까? 지리한 장마 끝에 서풍에 몰려가는 검은 구름의 터진 틈으로 언뜻 보이는 푸른 하늘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꽃도 없는 깊은 나무에 푸른 이끼를 거쳐서 예탑 위에 고요한 하늘을 스치는 알 수 없는 향기는 누구의 입김입니까? 근원은 알지도 못할 곳에서 나서 돌뿌리를 울리고 가늘게 흐르는 작은 시내는 구비구비 누구의 노래입니까? 연꽃 같은 발꿈치로 가히 없는 바다를 밟고 옷 같은 손으로 끝없는 하늘을 만지면서 떨어지는 해를 곱게 단장하는 저녁놀은 누구의 시입니까? 타고 남은 제가 다시 기름이 됩니다. 그칠 줄을 모르고 타는 나의 가슴은 누구의 밤을 지키는 약한 등불입니까? 그러니까 저게 어느 의미를 가지고 하면 저게 과연 무슨 유효한 진술이냐 이거죠. 잘 모르겠다. 근데 뭔가 읽다 보면 이거 뭔지 모르지만 아름답다. 우리의 어떤 뭔지 모르는 근원에 대한 욕구랄까. 네.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거죠.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표현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거 자체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지만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언어로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 이거죠. 이 시는 왜 외우고 계신 거예요? 외우진 않았죠. 제가 한 그냥 보면은 이거 입력이 되나 봐요. 아니 이 시가 왜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 시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운율이라 할 때 이것도 알 수 없어, 알 수 없어 반복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이게 의미를 넘어서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하는데 그걸 통해서 뭔가 우리에게 언어 너머의 뭔가 실체라면 실체 이걸 약간 감동을 약간 상상하게 해준다는 거죠. 이게 되게 멋있다, 그죠? 있어. 멋있어. 아니 정박님 너무 멋있어. 아니, 나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근데 나는 아니까 좀 감동인데 우리 지선 씨가 알 수 없어요. 알 수 없구나. 나는 지금 이 감동이 크게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 글에서의 어떤 그냥 뭐 무슨 뜻인지 이게 무슨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이게 지금 중요한 게 그렇죠. 아니고 네. 그 운율을 지켜가면서 나오는 여러 단어들 그리고 그 단어의 음가 같은 것들 그리고 그게 막 반복되는 라임들 여기에서 밀려오는 큰 울림과 어떤 우리 진실에 대한 근원에 대한 자극 이런 것을 저는 느꼈다 이거죠. 예. 몰랑 너무 멋있어. 몰라 다 멋있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예술적인 감성이 약간 충만되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 옛날의 노래들을 잘 생각해 보면 네. 특별히 뭘 지칭하거나 거대한 의미를 담았던 게 아니고 그냥 둥다둥둥둥둥 이렇게 막 반복했을 거예요. 그런 어떤 음악의 원류라든지 시의 원류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는 남아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왜 우리가 두운이나 가군을 지켰을 때 더 아름답게 느낄까? 그건 어쩌면 원래 그 음악의 혹은 시의 원형에서는 그런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다 같이 흥분시키고 다 같이 하나로 만드는 무언가 그것에 우리는 그냥 흥분을 했었기 때문에 이렇게 멋있는데 광고 나오면 죽겠나. 진짜 너무 좋은 말 같아요. 이 지금 커뮤니케이션 공부를 하셨잖아요. 본래 전공이. 그렇습니까? 아니 신방학 커뮤니케이션 전공이잖아요.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공이 신방학이잖아요. 네. 커뮤니케이션이죠. 이제 영어로 치면. 신방인데. 그래요? 네.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이 과연 뭐냐 이거죠.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우리는
내용을 의사를 전달한다고 배웠잖아요. 의사를 소통한다. 근데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있다고 보죠. 요즘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사실 일당백에서 우리가 모파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모파상에 관한 개인정보가 모파상이 이랬다더라, 모파상의 엄마 아버지가 이랬다더라, 모파상이 여성이 이랬다더라, 모파상 소설이 이랬다더라. 이 내용에 관한 정보보다는 이 모파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그리고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업로드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또 이 모파상에 관해서 이야기를 우리가 일당백이 하는 것들을 같이 듣고 생각을 한다. 네. 이거 자체가 커뮤니케이션 본질이라는 거죠. 이 모파상에 관한 걸 우리가 듣고 배우고 아는 것보다는 우리는 모파상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다라는 그 경험이 자체? 결국 커뮤니케이션의 본질.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사실 그거죠. 아.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네네네. 느낌을 가지고 있다. 아까 지금 똑같은 말. 네. 예술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 그게 사실 커뮤니케이션 네. 본질이고 사람 삶의 본질은 바로 대화에 있다는 게 그런 거겠죠. 그럼 우리는 2부도 역시 빠진코 썸네일 써도 상관이 없네요, 그죠? 아, 그렇죠.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으니까. 네. 그래요? 빠진코 네. 2부도? 2부도. 아니, 농담입니다. 네. 그럴 리는 없잖아요, 우리가. 네. 우리 네. 그렇게 가진 않았습니다. 아, 그렇죠. 네, 우리 뭐 오징어 게임 막 뜬다고 해서 우리가 뭐 그거 한번 쓴 적이 있습니까? 썼어요. 2번 쓴 것 같은데. 아무 상관없는데 오징어 게임이 나와가지고 얼마나 창피했는데요. 고개를 못 들겠다 진짜. 아, 우리 썼었나요? 네. 네. 아, 그럼 뭐 쓰겠습니다, 네, 파친코도.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공유, 의미의 공유, 그걸 넘어선 오히려 그냥 커뮤니케이션 한다는 자체, 여러분이 구독을 눌렀다는 것 자체, 여러분이 스트리밍을 하고 혹은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 자체가 커뮤니케이션이다. 굳이 우리 내용은 다 듣지 않으셔도 되니까 계속 좀 플레이 좀 해주셔라. 이런 얘기가 이렇게 고급스럽게 나가고 되게 있습니다. 정말 부끄럽네요. 이렇게 훌륭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고개 드세요, 이지선 씨. 당신 죄인 아닙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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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네. 그래서 우리 뭐 커뮤니케이션 얘기가 네. 좀 깊이 갔는데 네. 여튼 그런 어떤 의미 말고도 그 형식에도 우리는 어떤 진리에 혹은 감동의 근원에 다가갈 수가 있다. 예, 그러니까 그 예전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 어느 글에서 읽었는데 네. 왜 우리는 한 단어를 하나의 뜻만 안 하고 반대된 뜻을 같이 담고 있을까? 아. 밉다라는 뜻에 그냥 미웁다라는 거는 미운 감정을 그냥 말할 때는 밉다라면 쓰면 되는데 밉다라고 말할 때 왜 예쁜 감정을 그러니까 이 사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다 할 때도 아우 미워라라는 말을 쓸까? 네. 아유, 이거 미워 죽겠어. 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를 참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뭔데 제가 읽은 해석 중에는 가장 재밌는 해석이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커뮤니케이션의 본질은 내용이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게. 그래서 서로가 지금 우리 커뮤니케이션하는 관계라는 걸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너 참 미워라고 말할 때 한 명이 말했잖아요.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 해석의 주체를 너에게 넘겨준다는 거죠. 자, 이 너 미워, 너 참 미워라고 내가 던졌는데 이것들이 그냥 내가 일방적으로 너 밉다, 미운 거는 밉다라고 말하면 그냥 나는 그냥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관계, 상호 호혜 관계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냥 하나의 어떤 일방적인 규정 관계, 명령과 지시가 되는데 너 참 미워라고 할 때 그게 좋다는 뜻도 들어가 있을 때는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정말 밉다는 뜻일까? 아니면 좋다는 뜻일까? 그 생각을 통해 하고 내가 그래 결심해서 나는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마음이 있고 좋다는 의미를 그렇게 돌려서 말한 거야 라고 생각하고 나는 이제부터 이 사람 말을 좋다고 해석하고 나는 그게 맞춰갖고 다시 난 발신할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주체성을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을 주체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너에게 공을 넘겨가지고 너가 어떻게 할지 너가 알아서 선택하시오. 사람을 주체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그 말은 모순된 뜻을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이 사람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래, 나는 이 말 뜻을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걸로 반주하고 나는 이제 이 사람을 나도 좋아하는 방향으로 말과 행동을 할 거야. 라기 시작하면 이 사람의 관계들은 이제 새롭게 관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말들을 반대된 뜻을 한 단에 같이 담고 있다는 거죠. 네. 아, 그래요. 서로 주체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은 내가 지시를 내리고 너는 알아들어. 내가 말하면 너는 알아들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말을 했을 때 네가 알아서 해석을 해 이거죠. 그렇게 해야지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라는 거는 그때 그런 이야기 한번 드렸잖아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라칸 같은 경우가 네네. 말이 그렇게 어렵다고 했잖아요. 말을 어렵게 하고 글도 어렵고 말도 어렵고. 근데 그때 그 사람 했던 말이 있잖아요.
내 말을 여러분들이 100% 이해해버리면 그냥 끝이라고. 그건 아무것도 이제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네네네. 내 말을 저 인간은 도대체 뭐라 말한 거야? 나는 이렇게 해석해야지라고 하는 순간 이게 너하고 나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말하는 걸 100% 다 알아들어버리면 이미 그 관계는 끝이라는 거야.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남녀 관계에서도 그만 말해. 너가 무슨 말할지 다 알아. 무슨 뜻인지 다 알아하는 순간 그 남녀 관계는 끝인 거죠.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했을까 계속해서 내가 노력하고 계속 과정에 개입해야지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데 너 무슨 말할지 다 아니까 이제 말하지 마 하면 끝나는 거야. 네. 자, 이거 보는 분들도 이거 구독하지 마요.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하면 안 돼. 아니, 그 뜻 아니야. 그 뜻 아니야. 우리 다른 단편도 좀 알아보나요? 그러면 뭐 이게 그때 한번 미지의 여인을 한번 해볼까요? 아니면 산장이라는 단편이 있는데. 다른 단편을 네. 더 도전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나요? 1시간 다 됐습니다. 네. 여러분 한 편밖에 안 했지 않아요? 모파상의 다른 단편들이 궁금하시면 네. 모파상 단편집은 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네. 그거 사시면서 네. 저는 모파상이라는 모르겠습니다. 그 작가의 어떤 작품이 있는지는 네. 사실 뭐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모파상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기가 막히게 커피랑 잘 어울리는 이름 같아요. 모파상이요? 네, 예를 들면 한용운 작가 네. 커피랑 글쎄요. 전 그렇게 어울린다는 생각 안 합니다. 혹은 뭐 해밍웨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은데? 해밍웨이가? 네. 난 해밍웨이는 술. 술이랑 잘 어울렸어. 아. 네, 위스키랑 네. 뭐 럼 이런 거랑 잘 어울리고 모파상은 무조건 난 커피라고 봅니다. 네. 어디서요? 어느 어디? 부분이요? 그러니까 이게 그 단어의 어떤 의미를 생각하실 때 아니고 방금 우리 얘기했잖아요. 네네네. 그냥 이름 자체가 그냥 커피인 거예요. 그렇구나. 모파상.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자, 우리 모파상의 작품 단편 한 번씩 읽으시면서 그 옆에 딱 아름다운 커피잔 하나 그리고 그 안에 가득 차 있는 한 3분의 2쯤 차 있는 아니야. 3분의 1쯤 차 있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3분의 1. 상상해 보세요. 음. 책이 한 중간까지 넘겨져 있는 거예요. 이미 상상하게 되죠? 3분의 1 남았네 커피가. 네. 네. 책은 반이 남고 네. 커피는 3분의 1이 남았다. 네. 의미 있습니다. 네. 커뮤니케이션 됐습니다. 뭔지 모르겠지만 자 그런 1kg 커피 여러분 책과 함께 하실 때 가장 빛이 납니다.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콜드브루를 시원하게 타드시면 또 여름에 이게 책으로 열어 올렸다가 한번 샥 식혀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네. 1kg 커피 여러분의 옆에서 늘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1kg 커피는 포털 사이트에서 1kg 커피 검색하시거나 앱을 다운로드 받으면 되겠습니다. 자, 모파상이 근데 아까 우리 시작할 때 또 그 목걸이 얘기도 좀 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작품이 적지 않았다. 돼지 비계덩어리. 사과하세요. 빨리 사과하세요. 아니 비계덩어리는 괜찮고 돼지는 안 됩니까? 모르겠어요. 사과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누구한테 사과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비계덩어리 뭐 이런 고인 이런 작품 3개 봤네. 많이 봤습니다. 네. 자, 모파상의 또 다른 작품들 많이 재밌는 거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어떤 노래 우리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까? 오늘 모파상 얘기를 들으면서 정말 많이 상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상상. 그리고 우리의 커뮤니케이션도 상상하게 되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상 더하기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라붐의. 라붐? 네. 상상 더하기. 라붐은 영화? 아닌가요, 그게? 그건 뭐 아이돌. 소피 마르소. 소피 마르소. 네. 소피 마르소. 네. 정말 최고였죠 그때. 드림 귀에 딱 이어폰 꽂아주고. 네. 혹시 뭐 어떤 노래 생각나시는 거 있습니까? 조르주 무스타키라고 프랑스 가수가 있는데 그 일도레딴가 이츠 투레이 그리고 라머라든지 노래 좋은 노래 많이 있습니다. 조르주 무스타키. 네. 일도레딴가 정확히 모르겠네요. 그리고 아니면 라머 바다라든지
바다. 예, 좋은 노래들이 많. 그런 예, 단어. 뭐 이런 거 보시면서 또 모파상이 워낙 강, 바다 이런 뭐 수영하고 이런 거 좋아했다니까 요트도 있고 네. 네. 그런 생각도 나가지고요. 정프로님은요? 저는 그럼 조르주 나왔으니까 네. 그 조르주 베이비인가 하는 친구가 아. 있습니다. 우랄랄라 빼빼 쭈쭈 꽃돼지 조르디인가요? 조르디 어차피 내 건 선택 안 할 거니 같으니까. 네, 하여튼 제작진의 선택 믿어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단편 참 좋았습니다. 저는 예전에부터 우리 정박님이 단편 소개해 주실 때마다 저는 그게 참 좋았어요. 네. 앞으로도 종종 여러분께 이런 문학 작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또 많이 눌러주셔야 이런 좋은 작품들 소개해드릴 힘이 또 생깁니다. 네네. 장비 장팔 사고 자꾸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우리도. 네. 자, 여러분이 잘 좀 도와주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재밌는 콘텐츠로 다시 재밌는 책으로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